다른 분들은 마이크가 목에도 안 들어오는데 저는 너무 서네요. 긴장을 좀 푸시고요. 전 당신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 문화 콘텐츠를 또 따로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좀 날카롭게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교육적인 파트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한계와 장점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그걸 또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교육의 관점, 신앙적 관점, 개인적 영역,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의 한계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교육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문화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악하다 뭐 이런 형태의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진보한 상태로 좀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자분들이 또 교단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교민들이 각 교회에 또 교단에서 먼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교회 내에서의 교육적인 정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성현 목사님이 발표하셨던 거, 또 서경 목사님이 발표하셨던 거 안에도 들어있듯이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의 또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한계를 점검하고 한계라다 정의를 정립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의 보조적 역할로서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시대의 메타버스는 주 교육으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간으로서 메타버스가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줌이라든지 영상 설교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메타버스가 가지는 한계는 보조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 내용의 부실이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육 내용의 부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진일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인가입니다. 아까 시연하신 것을 보시면서 조금 느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까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교육적으로 합당한가라는 부분에서 합당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죠.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인력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기까지가 한계점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시각과 청각에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면이 주는 따뜻함, 인간미,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가지는 것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증명되거나 검증된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감이 좀 미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대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체험적인 느낌, 반대로 가상현실에서 느껴지는 체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장감은 떨어집니다. VR과 또 모니터라는 두 가지 비교 대상, 둘 다 가상세계입니다.
하지만 VR이 보여주고 있는 현장감에 비해서 모니터로 보는 현장감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현장감 있게 또 메타버스가 또 어떻게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연구도 필요한 부분일 뿐더러 고민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많이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가 가지는 잠시만요. 신앙적 강점입니다. 메타버스가 가지는 신앙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첫 번째 신앙 교육이 아닌 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단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이게 교육이 아닌 놀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놀이가 아까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많은 교육학자들 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부분을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놀이로 만들어 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성장 효과가 검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처음 개척하는 블루 오션이라는 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타 교단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한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성장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다 검증된 다음에 타 교단 거 따라서 베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히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가르쳐 주지는 못해도 모방하고 따라가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이트와 비교에 의한 위축입니다. 아까 제펜토로 이야기하셨는데 게더타운이 제펜토에 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도 또한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굳이 나가야 돼? 굳이 만나야 돼?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되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비대면 수업할 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던 학생들이 막상 대면 수업이 들어가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굳이 만나서 수업해야 돼라는 표정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해이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공동체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해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게더타운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을 시도하다 보면 교육적 시도를 하다 보면 왜곡된 정보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목회자분들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신앙적으로 맞는 건지 또 교육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인지 팩트가 아닌 논픽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덕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 공간에서 혼자 하게 되는 이 가상세계의 메타버스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과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반드시 부모가 동승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내 아들이 내 딸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장에서 어른들이 아이처럼 꾸미고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검증을 걸쳐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들이 수시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잘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 오프라인 교차로 인한 혼란입니다. 온라인을 했다가 오프라인 했다가 오프라인 했다가 온라인 했다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언제까지 오프라인은 언제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질 때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온라인 했다가 어느 때는 오프라인 했다가 이런 식의 불규칙한 교육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가상세계의 예배에 대한 정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가상세계에 대한 교회의 정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는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신앙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고 실제적인 핵심은 바로 모이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엔 공동체가 즉 매니아 공동체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또 매니아들이 스타벅스 매니아들이 또 지향하는 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모임을 꺼려합니다. 공동체를 꿈꾸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의 간섭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목사님으로부터 아는 집사님, 형, 오빠 다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간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터치받기 싫어하는 MZ세대 학생들에겐 교회의 공간 즉 오프라인의 공간은 자기를 터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교회 공간이 터치가 아니라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 참여자의 데이터 확보의 오용의 위험입니다. 메타버스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몇 번 참여했는지 어떤 루트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잘못 오용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참교육이 아닌 체험의 영역으로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준비하시는 이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이나 또 최정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참교육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참교육이 그게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교육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느끼는 게 체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메타버스라든지 가상세계는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의 기여도는 좀 미비한 편입니다. 오히려 체험의 장으로서의 인지되어 있는 부분, 또 게임이나 이런 형태로 인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재미와 놀이가 병행되어 있는 메타버스로서 한정 지으셔야 하고 그리고 참교육은 부모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투자와 재정적 지원과 인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역동적 교육 관계이고 그리고 언어에서의 체험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역동적 교육 관계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지 허구의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허구의 공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상의 공간을 허구의 공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구의 공간은 아닙니다.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다. 자, 교육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곡회입니다. 메타버스의 일정 부분은 문제로 지적되어 있고 한계로 지적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꼭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주는 효과, 또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상상력, 또 앞으로 대면 교육에서 또는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만날 수 없는 더 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류의 장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나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 거기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고, 뭐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도덕적인 부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거는 저희가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해야 되지만, 그러나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이 의외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율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주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장점에서는 반대로 목회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교단의 메타버스 교육의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적 교육 경기에서 헛그 공간이라는 말씀드렸고, 교육 활동에 장애가 없는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왜 교회에 장애가 없는 최적화된 공간일까? 장애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언어에서 처음에도 보여 있는 것처럼 차별이 없는 공간입니다. 키, 외모, 등치, 뭐 이런 것들, 비주얼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모르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주어진 역량만큼 활동하고 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른들이 만든 경제적, 직업적, 생활 환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간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은 어른들의 간섭에 의하고 어른들의 기대에 의하고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교육도 목회자의 관점, 목회자의 기준으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준은 어른에 있지 아이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아이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왜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만드신 것 중에 아까 궁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궁창이 뭔지 알까요? 어른들 기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썼다? 예, 어른들 기준입니다. 궁창을 번역하셔야죠. 아이들 눈높이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목회자의 곡해 중에 하나인 거죠. 바꾸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든 영역으로 메타버스를 만들면 또 다른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건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 만들었는데 왜 안 오지? 어른들은 재미있죠. 아이들은 재미없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만드는 공간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생활환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가장 자유롭게 놀 수 있죠. 언어에서 체험으로 이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만든 교육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뚜렷하죠. 어른들이 다 틀을 만들어 놨지만, 어른들이 그리고 공부고 다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 공간입니다. 아이들끼리 채팅을 통해서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죠. 두 번째,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어른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도적이고 간섭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나눠주는 공간, 공존의 공간이죠. 정말 오프라인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네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개념이 사라지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영상 세대에 맞는 영상 교육이에요. 어른들, 지금 목사님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30대, 40대만 돼도 대부분 영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뭐가 있을까요? 글이 있어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란 세대들한테 문자를 보여준다? 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나갑니다. 영상 세대에 맞는 영상 교육으로선 메타버스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육은 그래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말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반드시 거기에 맞는 눈높이에 맞고 그들이 그렇게 자란 틀에 맞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신다면 영상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상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적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확장입니다. 예수님 참 야속합니다. 왜 땅끝까지 가상세계가 만들어질 걸 얘기 안 해주셨을까? 이젠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을 넘어 가상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바뀌었습니다. 땅끝까지 안 가도 되는 가상세계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확장성입니다. 교회 공간에서 학교 공간에서의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 더 다른 이들과의 공동체적인 삶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교단에서 만들고 있는 개도타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 교단의 아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필요해요. 또한 그곳에 목사님들까지 모입니다. 교단에 1년에 총회하는데 한 번 모이지만 메타버스 안에는 수시로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교단 교육에서 이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였냐면 목사님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안 모이신데 서울지방에는 서울지방에 남지방에는 남지방에끼리 모이시지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움직이지 않아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 확장이 아이들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소통 공간으로서 이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SNS를 사용합니다. SNS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SNS를 왜 사용할까요? 새로운 소통 공간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또 다른 소통 공간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떠나서 이야기하신다면 SNS를 왜 안 하신다라고 그러면 점점 시대의 나고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는 결국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아이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많은 교회의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교회단에서 만들고 어설프고 좀 부족하고 이게 뭐야 라고 막 화가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라도 참여시켜야 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이 학교 갔는데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걔네가 무엇인지 모른다. 근데 누군가 메타버스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나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상승합니다. 개인적인 영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환승의 역할입니다. 기존에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교단에서 만든 메타버스라는 또 다른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까 쭉 이상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상업적 공간입니다. 성경적 또는 신앙적, 성결적, 순수한 이런 공간들이 아니에요. 물론 개더타운 자체도 상업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그 공간 안에는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성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업성에 물들어 있던 아이들조차 데리고 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확장의 역할, 그 사역자의 역할이 바로 아이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사역자 그러면 목회자, 전도사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가상세계 안에서의 사역자는 아이들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환승합니다. 제펜토에서 궤도타운으로, 궤도타운 안에서 교단이 만든 프로그램 안으로 환승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 천지, 창조, 타락, 회복,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을 게임을 속에서 습득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 습득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적 습득으로 이어진다라는 심리학적 연구가 있듯이 아이들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상승입니다. 왜? 어른들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주를 부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내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의 제도적, 간섭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으로선 아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공간이죠. 두 번째, 간섭받는 주체에서 자율적 주체로 진화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아이들은 간섭받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안에서의 아이들은 자율적 주체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안에선 자기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게임이든 교육이든 아까 나와 있는 4가지 공간을 자기가 다 뒤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오프라인 공간이었다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겠죠. 먼저 천지로 가봐야 돼. 그 다음 타락 가야 돼. 회복 가야 돼. 순서를 정해주죠. 그런데 아이들은 천지 창조에서 바로 교회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락과 회복 관계에 걸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그 안에서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스토리텔링 합니다.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여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 교육이기도 합니다. 물론 4번째, 직업군에 대한 간접 체험의 장이라고 이야기는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펼쳐나갔을 때나 다양한 여러 가지 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관점입니다. 새로운 교회 그리고 교육의 확장이라는 대두,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비대면 속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젠 오프라인 속의 교회만, 건물 속의 교회만 교회인 것인가? 아니면 영상 속에 있는 교회도 교회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또한 필요해진 시대에 맞춰서 역시 교육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어졌고, 그 온라인을 통해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서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참여자의 데이터 확보, 아까는 오용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관심이 무엇이고 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더 애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보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해주고 가르치고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면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은 데이터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론적 신앙 교육에서 실증적 또는 실제적 신앙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느끼셨겠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교육 거의 이론 교육에 가깝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여라 모여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고 글자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의 교육들은 대부분 이론적 신앙 교육에서 실제 본인이 겪어보고 두들겨 보면서 창문을 열면서 그 안에 써있는 글씨를 스스로 읽고 이런 과정들이 실증적 신앙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쩌면 메타버스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조적 역할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 세대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교회는 제가 문화 콘텐츠 전공자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문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도대체 문화에 대해서 안 갖다 쓰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문화로 이야기하죠. 영상문화입니다. 세상이 영상문화는 악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니터, 스피커, 영상 다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음향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다 쓰고 계십니다. 없으면 안 되죠.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 영상 없으면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핸드폰 없으면 불안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그들의 입에 맞는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그건 어른들 관점이죠. 철저하게 어른들 관점입니다. 중독이 아니에요. 그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게임 많이 하면 공부 못한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이 아버지가 350만 원 버는데 게임으로 아이템 팔아서 6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다 여기 있는 분들 입장 바꿔서 보시죠. 아들이 600만 원 벌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면 공부하라고 하실 분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 그걸로 성공해라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교육은 교단에서 다음 미래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목회자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녀들. 너 커서 뭐가 될 일이죠? 미래에 무엇을 할 거니? 어떤 일로 먹고 살 거니를 이야기하신다면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미래에 다가오는 AI 기술이라든지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면 그 첫 선물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